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제59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1997년 조지아 대학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코에 감기 바이러스를 주사하고 어떤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는지 보는 것이죠. 참고로 참여자들은 참가비로 $800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더 부지런하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더 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연구에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백혈구가 동년배에 비해서 더 빠르게 노화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지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의 레벨이 높고 이것이 면역 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힘겨운 상황을 계속 견뎌내 버릇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편안히 이 책 읽으리나 들으시면서 잠시 쉬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편안한 방송 만들어주실 곰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방송 만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뭐 해보면 네, 편안한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이 실험, 네, 곰곰님한테 제의가 오면 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 이거 듣자마자 네.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네. 어차피 감기는 걸릴 거라서. 아, 역시 현명하신. 그렇군요. 감기는 어차피 걸리는 건데 $800 받으면 좋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800면 얼마지? 해야겠네. 네. 어차피 저 감기에 되게 잘 걸려서 네, 몸의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감기도 잘 걸리고 알러지 비염도 있고.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되게 열심히 바쁘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타입이신가 봐요. 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요거 조사하다가 약간 네. 그랬던 게, 물론 사람을 인위적으로 감기에 걸리게 하니까 뭐 꽤 많은 페이를 지불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페이보다 좀 더 세더라고요, 이게. 네, 저도. 그래가지고 확실히 외국은 약간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비싸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치. 했습니다. 우리나라면 아마 한 10분의 1 정도. 제 생각에도 그래도 받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책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어 볼 책은 축구에 대한 책이죠.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원님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그런 운동 있잖아요.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좋아하고요. 힘 써야 되는 운동, 뭐 헬스라던가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혜선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하는 것보단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보기는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해보셨어요? 뭐 탁구,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해본 건 아니고 그냥 웬만큼 어울릴 수 있다 정도가 탁구, 배드민턴, 뭐 농구 정도. 축구는 그냥 그까이 거 달리면서 공만 차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축구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해보면 실력 차이가 확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왼쪽으로 차는데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내 발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공님 운동 뭐 해보셨어요? 저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탁구 좋아하고요. 탁구는 그래 어차피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잘 치는 편입니다. 국가대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치는 편이고. 잘 치시는군요. 네. 그리고 농구 좋아하고요. 농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농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특히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르고 나와서 농구하고. 보통 나오면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야자를 했었는데 네. 야간 자율학습을 그 땡땡이를 딱 한 번 쳐봤거든요. 근데 물론 열심히 공부했던 건 아닌데 네. 그냥 앉아서 책을 보거나 딴 걸 했어요. 땡땡이를 한 번 치고 운동장에서 농구했어요. 학교를 빠져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한마디만 해서 다행이네요. 네,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차피 쟤네는 포기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렇군요. 혹시 농구 선수 좋아하셨던 선수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이상민 선수를 좋아했는데 팀은 고대를 응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죠? 왜죠? 제가
고등학교가 네. 고대 부속 고등학교였어요. 아. 그래서 뭔가 고대를 응원해야 한다는 마음에 고대를 응원했는데 선수는 이상민이 제일 좋았어요. 그랬군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연대 너무 잘생겨서 고대 응원한다고. 저는 뭐 그렇진 않았고. 그렇군요. 근데 그거 아직 생각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 너무 옛날이다. 아, 농구 대잔치 있던 시절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농구 대잔치 시절이고요. 네. 그때 연고전이 있었어요. 네네. 연고전이라고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네. 연고전이 있었는데 고대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팽팽하다가 그 종료 한 1초 남기고 네. 서장훈이 2점 슛을 넣어서 이기고 끝난 경기가 있어요. 그게 이게 졌는데도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라서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군요. 서장훈이 진짜 대단한 선수였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였지? 말하는 대로였나? 길거리 버스킹하는 데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버스킹하는 거 자체는 별로였는데 끝나고 들어와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는 거에 자기 은퇴 경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 경기를 할 때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프로들은 이제 슛을 쏘면 쏘는 순간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네. 들어갈지 아닐지. 근데 그날 무릎도 그래서 중심도 흔들리고 그래서 슛이 다 쏠 때마다 이건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다 들어가더래. 맞고 들어가고 비껴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가지고 그날 30득점 이상 했다고. 그래서 농구판에서 나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 대접 받을 만한 선수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많이 보진 않아서. 네, 우리 축구책 놓고 농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슬램덩크랑 마지막 승부 이런 게 되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라고 마지막 승부는 진짜 좀 그렇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때는 농구가 훨씬 인기가 많았고 그렇죠. 축구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기점으로 완전 붐이 됐는데 전 2002년분에 군인이어가지고 그 열기도 못 느끼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렇군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마지막 승부는 잘 모르겠고 슬램덩크가 거짓말. 진짜 모르신다고요? 아니 그 주제가는 알아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연속 다스리를 모르시는구나. 네, 다스리는 진짜 모르겠네요. 네. 시문화 그 극중 이름이 다스리였습니다. 손지창이랑 장동건이 시문화를 두고 싸웠죠. 그랬군요. 장동건이 마지막에 덩크라고 끝납니다. 예, 이 책을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근데 저 때도 기억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키는 작지만 농구를 나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항상 가드 포지션이었긴 했지만 그때 NBA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슬램덩크랑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고2 때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팔꿈치 패스라는 게 나왔어요. 팔꿈치 패스요? 네, 뭔지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만 하던 건가 봐요. 그쵸. 요새는 잘 안 하죠. 옛날에 한번 누가 보여줘서 완전 신세계다 이런 게 가능한가 막 이랬던 패스였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하인드 백 패스예요. 근데 그 NBA 선수들은 이제 상대편도 웬만큼 수준이 되니까 비하인드 백 패스를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비하인드 백 패스를 하면 제 왼쪽으로 수비수가 가게 되어 있어요. 비하인드 백 패스는 왼쪽으로 갈 테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왼팔 팔꿈치로 쳐서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창의적인 패스를 NBA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빈스 카터가 제일 먼저 했다고 알려져. 그게 빈스 카터 아니다. 누군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누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글자 같은데 맞추고 싶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아마 흑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시도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이슨 윌리엄스가 가장 먼저 시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수가 제이슨 윌리엄스였거든요. 전 제이슨 윌리엄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트리키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쇼하는 것 같은 플레이를 자주 해서 실속은 별로 없고 화려하기만 그래서 내가 감독이라도 쟤는 안 쓰겠다 싶은데 팬으로서 보기엔 되게 재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NBA 한때 많이 보고 동네도 아닌데 압구정까지 가가지고 NBA 선수 카드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 거기 NBA 샵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 가서 사고 압구정역에서 내리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로수길 근처죠 아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그 페니 하드웨이가라고 있었어요. 페니 하드웨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수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키 큰 가드를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가드가 제일 좋아서. 그래요? 네, 그런 애를 찾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가드가 좋은 이유는 문과를 간 이유랑 비슷해요. 왜죠? 문과를 간 이유는 수학이 싫어서고
가드가 좋은 이유는 센터 가서 몸싸움하기 싫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키 큰 가드들 중에 이제 잘하는 분들이 꽤 있죠. 되게 유연하시고 키도 매직 큰데. 존슨도 크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그래서 고2 때 네. 그걸 NBA로 보고 난 애들이 그 다음날 다 같이 팔꿈치 했어요. 다들 팔꿈치를 막 이랬던 기억이. 네,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던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축구책을 다뤄야 하는데 이렇게 농구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사실 축구책 이거 보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얘기를 했고요. 뭐 본격적으로 책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은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축구를 보는 힘을 키우는 100가지 시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쓰셨어요. 번역서고요. 시미즈 히데토라는 분이 지으셨고 홍재민 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피로는 일본 축구 팬들의 화제작 대한민국 상륙이라고 적혀 있고요. 브레인스토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책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축구의 전술과 전략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들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기승전결 같은 게 있는 책이 아니어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곰님 책 어떠셨나요? 저는 두 가지 정도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플레이를 글로 옮기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 만약에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간단하고 그렇죠. 직관적으로 좋을 텐데 예,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런 느낌을 해서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데 네. 모르겠다. 내가 내가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좀 저자는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자꾸 요새 회사 얘기하는데 네.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팀빌딩부터 이제 사업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조금씩 영감 받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책이 좋은 책이다. 네. 하나는 뭘 보던 그거 생각한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네. 감독의 입장과 선수도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팀 단위로 보잖아요. 네. 거기서 생각보다 영감이 좀 많이 아니고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책을 골라서 지금 이런 생각이. 처음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어야 되는데. 뭔가요? 곰곰한테 미안하다. 이 제가 대부분 되게 느리고 신중한 편이에요. 근데 책을 고르는 것만큼은 굉장히 충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몇 연타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닌데 제가 생각했고 얻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책은 네. 저희 같이 추가할못들 말고 네, 축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기본적으로 말씀하시죠. 제목도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카피도 축구 팬들의 화제작인데 난 전문가도 아니고 팬도 아니었던 거지. 왜 골랐지? 여기서 되게 유명한 경기들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경기를 봤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 장면이 그랬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아마 일본에서는 꽤 전에 나왔던 책일 거라서 2011년도쯤 그때쯤 얘기가 많은데 네. 그때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훨씬 유튜브에 경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QR 코드라도 하나 넣어줘서 그쵸. 유튜브라도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기획자 마인드로. 네. 그랬습니다. 뭐 책 인상적인 내용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공고님 어떤 거 인상적이셨나요? 네. 저는 일단 네. 이거 책 옮긴 사람이 네. 앞에 옮긴이의 말에도 써 있는데 네. 이분이 원래 저자가 일본 분이라 일본 J리그, 일본 내 프로축구 리그 얘기가 많아서 유럽 리그나 국내 K리그로 많이 바꿨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거 전 되게 좋았어요. 아는 선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좋았고 그리고 읽기가 좀 한편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역자님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또 비슷한 물론 전술이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거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플러스 이거 번역가님도 축구 덕후시구나. 이거 그렇죠. 뭐 안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경기인지 자기가 알아야 될 테니까 비슷한 경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옮긴이 소개 보면 네.
한양대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네.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 산하 버백 칼리지에서 축구 산업 경영 석사 과정 졸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축구 전문 매체에서 근무하시고 현재 축구 전문지 포포트 한국판에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밟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1어 전공하시고 축구 경영자 과정하시고. 그러네, 완벽하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제 세상은 덕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 전체적인 느낌보다 먼저 박지성이 대단한 선수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성 자주 나오죠. 그래서 박지성이 대단한 선수거나 빅리그에 나가서 괜찮게 활약한 선수가 별로 없거나 그럴 수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은 자기만의 스팟이 있다라는 얘기가 저도 나와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딱 트래핑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 같은 경우는 자기 왼발의 왼쪽에다가 항상 공을 놓고, 호날두 같은 경우는 자기 오른발의 바로 앞 발가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공을 항상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스팟이 딱 있어서 네. 트래핑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다 공을 놔두고 이제 경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농구할 때 그런 걸 느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 스팟이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었는데 농구할 때 내가 이래서 농구를 잘 못하는구나를 느꼈던 경우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나 자신의 동작이랑 상대의 동작을 동시에 신경 써야 될 때 내가 농구를 이래서 못하는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동작만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동작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경지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몸에 익으면 나 자신의 움직임을 생각 안 하고 상대만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팟을 얘기하는 이유가 메시는 언제나 공격을 시작하면 내 왼발 어느 지점에 축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메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메시랑 바르셀로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가 가장 잘했던 때에 그렇죠. 나온 책이어서 그런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플스할 때 바르셀로나 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고른 이유가 제가 그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었어요 한때. 네. 그 핸드폰으로 감독으로 하는. 실제로 플레이를 할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스쿼드를 짜가지고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볼 수만 있는. 풋볼 매니저 같은 그쵸, 그런 그쵸. 거죠.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전술을 짜야 되는지. 나는 추갈못이니까 4-4-2랑 뭐 4-3-3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좋겠다 하는 생각 플러스 얼마 전에 이제 공공님이 플스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위닝 11이었나요? 하시는데 그거 하실 때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골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도움이 조금 됐습니다. 아주 안 되진 않았고요. 네, 아주 안 되진 않았고 뭘 시작했냐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 교체한 다음에 팀 진영을 예전에는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건드려요. 근데 이제 세세하게는 안 하고 고를 수 있어요. 공격형, 수비형, 역습형. 저는 측면 공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르셀로나면 측면 공격형 하면 누가 공을 잡나요? 글쎄요. 아마 메시겠죠? 이니에스타가 중간에 잡는 것 같고 그쵸. 메시가 골은 거의 메시가 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아마 근데 제 기억에 저 추갈모 2명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다른 선수 이름 몰라. 제가 알기로 그 흔히 이제 포워드라고 얘기하는 골 가장 가까운데 중앙에 있는 선수는 수아레즈인 걸로 알고 있고. 수아레즈 많이 넣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측면이 오른쪽이 메시, 왼쪽이 네이마르일 거예요. 바르샤가. 그래서 측면 공격이면 그쪽이 많겠구나 하고. 맞죠. 저 이 책 읽으면서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그 스트라이커가 있고 양쪽에 윙어라고 하나요? 그쵸. 윙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오른쪽에는 오른발잡이가 있을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오른발로 센터링을 해야 되니까 뛰어가다가 근데 현대 축구에서는 그렇지 않고 반대발을 주로 쓰는 선수가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는 그냥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이어서 롱패스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수비를 등지고 반대쪽에서 돌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오른쪽으로 돌파하는 선수가 사실은 왼발잡이다. 이로 되게 좀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뭐 저희 같은 사람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이거. 심지어 경기를 보고 있어도 제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모른다. 모르지. 메시 오른발도 잘 찰 테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메시는
왼발로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축구 게임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끔 농구 게임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농구가 게임으로 만들기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밀착해 있는 경우가 많고 플레이가 축구는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그래 맞아요, 거리감. 시원시원하게 그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농구는 그게 좀 덜해서 조금 전 재미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세밀하게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실수를 아무도 하지 않으면 0대 0일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농구는 그런 종류의 컨트롤의 실수는 좀 적지 않나. 그쵸. 특히 게임으로 구현할 때는 갑자기 가다가 공을 놓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쵸. 축구는 조금만 공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수비가 인터셉트 할 수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서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랑 관련해서 네. 또 인사이트가 하나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축구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야별로 쪼개잖아요. 드리블 쪼개고 그쵸. 트래핑 쪼개고 트래핑 패스 뭐 경기 전체 조율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업무도 쪼개볼 수 있겠다. 나 진짜 이거는 꿰어 맞춘 건데 인사이트 아닌데? 그렇습니다. 걸렸네. 뭐라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 저는 이런 문구들이 좋았어요. 137페이지에 있는데 네.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 축구에 한하지 않고 모든 종목에서 또는 스포츠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대로만 하면 된다로 이해해선 안 된다. 눈앞의 상황에 맞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론을 거스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제로톱은 그 사실을 말해주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읽었는데 제로톱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분야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곳에도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네. 또 끼워 맞춘 걸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전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론을 다 알고 나서는 그 이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피카소가 그림 되게 못 그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원래. 그렇죠. 그거 다 떼고 나온 거지. 화풍이 계속 진화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제로톱은 제 기억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수아레즈 같은 선수 있잖아요. 맨 네. 앞에 있는 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수가 하나면 원톱, 둘이면 투톱, 없으면 제로톱. 공격을 포기한 건가요? 근데 그게 뭐 나름 전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선 침투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빨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네. 저는 93페이지를 읽으면서 나름의 깨달음이 왔어요. 93페이지요. 3페이지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축구를 분석하거나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었는데 네. 간단합니다. 축구에서는 기다렸다라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 판단은 정확성과 속도가 겸비되어야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요걸 읽는 순간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저는 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네. 내가 4-4-2를 짜면 상대는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은 거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1명이 움직이고 저쪽에서 11명이 움직이면 22명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분석하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같은 거를 분석하려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거는 정지돼 있으면서 수를 착수하는 그쵸. 거니까. 축구는 그게 아닌 거지. 내가 저쪽이 비어 보여서 가는데 어느새 채워져 있고 딴 데가 비어져 있고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200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네. 아르헨티나랑 독일이 준결승전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명승부를 예상했는데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압도하면서 이제 4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쓴 건데 네. 축구 전문가들은 본 대회 조별리그 단계부터 아르헨티나는 운동량과 헌신적인 자세, 선수들의 팀플레이 정신이 희박했다고 끊임없이 지적했다. 반대로 독일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현대 축구는 개인의 능력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팀이라는 개념 안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축구를 잘 모르니까 경기를 보면 그 스타 플레이어 위주로 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메시가 골을 넣네 안 넣네, 우리나라가 게임을 하면 뭐 박지성이 뭐 골을 넣네 어떻게 했네 이렇게를 보는데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고 또 이 중간 중간에 나눈 내용들을 보면 또 그런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잘하는데 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잘 못하냐. 아, 저도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바르셀로나에서는 메시를 특별한 선수로 취급을 해줘서 그렇죠. 메시가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나머지 10명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뭐 장기로 삼는 어떤 포지션이 있거나 어떤 잘하는 플레이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게 받쳐주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선수로 취급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에게 적합한 패스라던가 그러니까 메시용 어떤 플레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을 자주 뺏기고 그런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인 메시도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전체 팀이니까 나머지 사람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그 팀 전체가 서포트를 해서 메시를 받쳐준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메시가 빛난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패스가 메시가 좋아하는 패스가 진짜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반적인 걸 주면 천하의 메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근데 그치. 그 약간 그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가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10명이 그걸 만들어주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그러니까 꼭 축구가 아니고서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그걸 하기로 선택을 그쵸. 했고 그 결과 메시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판단하는 거는 물론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몰아주는 목적이 뭐고 결과가 어떠냐.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한테 몰아줬을 때 목적이 어쨌든 축구는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게 목적이고 얘한테 이걸 몰아줬을 때 얘가 늘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그렇지 않고 다 같이 공을 나눠서 평범한 팀이 돼서 이길 수 있는 확률 하면 그쪽이 맞다고 판단을 한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기꺼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팀이 이기기 역할이죠.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메시를 잘 서포트해주는 선수가 메시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천하의 메시도 팀을 그냥 그런 팀을 만나면 그냥 그렇다. 그치. 나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 군데가 더 있는데 256페이지에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팀에 주어진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파악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런 거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게임의 목표가 무조건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비기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가장 적은 점수차로 지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먼저 사전에 전제되지 않으면 경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그렇죠. 왜 이런 그렇게 거죠. 플레이하는지를 모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목표가 없으면 플레이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내가 지금 달려나가서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골을 먹히면 큰일 나는 건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뭐 일을 하던 축구를 하던 환경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규모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통된 목표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판단 같은 영역에 있어서 네. 또 인상적이었던 게 골키퍼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그 김병직 골키퍼하고 이훈재 골키퍼를 대표적으로 놓았지만 일반적인 골키퍼의 두 유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동적인 골키퍼, 하나는 정적인 골키퍼인데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지 같은 동적인 골키퍼는 뭐 하냐면 상대방이 찰 때 차는 모션을 보고 미리 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골대 구석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슈퍼 플레이가 나오는 거지. 슈퍼 플레이가 나오는 거지. 막 굉장한 선방이 나오고. 네. 근데 이훈재 같은 골키퍼는 공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의 방향을 보고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골대 구석까지는 절대 못 막는데 내가 막을 수 있는 80%는 막는다라는 심정으로 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을 하실 건가요? 혹시 골키퍼시라면? 제가 만약에 골키퍼라면 이게 뭐라고 또 고민이 된다.
아마 근데 스타처럼 보이기는 첫 음. 번째 게 나을 거예요. 그쵸. 슈퍼플레이 막 나오니까. 근데 왠지 그쪽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스타 이런 걸 떠나서 음. 이 어려운 공을 내가 막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동적인 골키퍼의 이제 단점이라면 메시 같은 플레이어는 동작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왼쪽으로 찰 것 같지만 실제로 오른쪽으로 차고 뭐 이러면 당연히 속는 거여서 미리 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읽으면서 사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해봤거든요. 진짜로 공을 보고 뛴다고 그리고 공을 보고 뛰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건 과감히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골키퍼가 모든 공을 다 막는다는 심정일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듣고 보니까 저는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80%를 충분히 하고 20%는 버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중의 입장에서는 앞 타입이 좋을 거고 그쵸. 감독은 전 뒤가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저희 월드컵에서 이글스 선수가 발탁된 이유였겠죠. 그렇죠.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 항상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입장에서는 네. 돌발적인 상황보다는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뭐든. 그러니까 성과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리스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책 읽고 자꾸 일 얘기한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30분 전까지도 막 일을 막 하고 회의를 하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알바 아니시겠지만 네. 여기 저는 여기 바르셀로나가 다른 팀이랑 어떻게 다를까 해서 네. 그 골키퍼가 패싱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도 되게 신선한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패스를 하고 골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하는 게 바르셀로나의 팀 컬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골키퍼까지 참여해서 패스를 돌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국가대표 경기를 좀 보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한 그렇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의 골키퍼를 하려면 아무리 선방을 잘해도 발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왜냐면 수비가 발로 패스한 건 제가 알기로 손으로 못 잡기 때문에 발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보통 그런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기술이 없으면 못 한다고 들었고 또 아까 공공님 얘기하신 그런 목적에 관련해서 바르셀로나가 신기한 거는 그런 거죠. 그 죽은 영역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골키퍼의 오른쪽과 왼쪽 영역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죽은 영역이라고 공격자들은 그쪽으로 많이 뛰어오겠지만 수비할 때는 굳이 그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는 거기까지 수비수가 내려와서 골키퍼의 공을 받아준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됐건 패스를 무조건 연결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축구 전술에서는 하면 안 되는 플레이인데 이 목적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지. 그거 위닝 해보면 확 느끼는데 골키퍼가 차면 바르셀로나는 헤딩으로 공을 딸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너무 조금해서 게임 안에서도 헤딩을 못 이겨.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롱패스가 되게 무의미하죠. 아 항상 쇼패스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게임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연구하고 만들었겠어요. 실제 키랑 피지컬이랑 이런 거 다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팀을 바꾸던가. 바르셀로나로 하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원하는 플레이가 있을 때마다 제가 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런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렇게 쇼패스로 이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좋으신가요? 그 패스가 연결될 때 짜릿함이 있어요. 근데 게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양쪽에 그 기록들이 뜨는데 패스 성공률이 되게 낮아요. 그럼 그거 바르셀로나 아닌 거 아니야? 아 몰라. 자꾸 딴 애들이 가져가.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 스타일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해보면. 저는 축구 물론 잘 모르지만 가끔 유튜브 보면 축구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에서 물론 메시, 호날두 보면 아 잘한다 싶고 되게 재밌고 그런데 제가 그 영상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본 사람이 사비라는 플레이어였어요. 사비. 들어봤어요. 뭐 X로 시작하는. 그렇죠, 맞아. XAVI였던 것 같은데 차비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차비 에르난데스였나?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뭐 여러 가지를 잘 한대요. 그 사람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본 그런 플레이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잘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긴 스루 패스를 찔러요. 킬러 패스를 진짜. 진짜 간지나겠다. 하프라인 안쪽에서 골대까지 찌르고 막 이런 거야. 슈팅 같이 찌르는 거야. 막. 그런 걸 보았을 때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농구할 때도 그렇고 슛 잘 넣는 선수보다 어시스트 잘하는 선수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제이슨 윌리엄스를 파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패스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한창 NBA를 볼 때 다시 농구 얘기하네. 예? NBA를 볼 때 되게 딱히 매력은 없고 그 핫하지 않지만 항상 어시스트를 잘했던 게 존 스타턴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백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화려함은 1도 없는데 패스는 너무 잘해. 그런 선수가 있었고. 그렇죠. 사실 패스는 화려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기 쉬워야 되니까. 그렇죠. 화려하면 같은 편도 속거든. 그리고 비하인드 백패스로 주면 그게 받기가 쉽겠나. 그치. 회전이나 세기나 이런 게. 그렇죠. 그냥 속이는 거지. 어쨌든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는 어쨌든 조던이 아닐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조던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덩크 탑 10 이런 거 보면 그게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날아다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프라인에서 덩크를 하면 그건 인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스로인이래. 자유투. 네. 자유투 라인에서 점프해서 덩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어디선가 그 더블 클러치 하는 게 전 그렇게 멋있어요. 더블 클러치 진짜. 이게 트리플도 하죠. 그런 것도 조던은.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책을 읽고 있고요. 제가 마이크를 쳤네요. 네.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 읽고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많이 들었냐면 시미즈 씨한테 좀 죄송하다. 그분이 저자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쓰신 거 보면 진짜 되게 공들여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내용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가 있으면 이 플레이를 텍스트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그렇죠. 확실히 글로 읽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이건 그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이라는 그 매체의 한계. 이분이 방송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지만 방송에서 하셨으면 달랐을 텐데. 그렇죠. 유튜브 강좌로 만들어서 정지화면 잠깐 띄워놓고 여기서 그렇지. 이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선수가 공간을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지. 움직입니다 하고 스포츠 뉴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하고 플레이 딱 누르면 딱 이해가 가는 거지. 근데 글로는 좀 힘들다. 저 이런 강의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 있어요.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은 경기 중에 좋을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는 막 경기 중에 이것도 지시하고 저것도 지시하고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감독이 좋은 감독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일단 다 세팅해 놓고 선수들한테 다 알려줘 놓고 그다음에 선수들을 믿는 거지. 이런 그쵸. 상황이 이렇게 플레이해야 돼가 다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경기 중에 막 열내고 이것저것 다시 조율하고 이러면 선수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실제로 작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그런 거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물론 선수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겠지만 선수들을 믿지 못하거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쵸. 선수들의 판단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가장 좋은 왕은 백성들이 왕이 있는지를 모르는 왕이 제일 그쵸. 좋은 왕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아마 노자가 그랬을 건데 무위의 동가 그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자,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필스방 같은 데 가서 네. 그 위닝을 네. 가끔 해봤는데 네. 그때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던지기였어요. 스로인. 맞아요. 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 책을 보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통 스로인을 하는 쪽에 공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할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던지는 사람 하나가 옆줄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10대 11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는 쪽이 어려운 거라고. 안에 사람이 없는 거지. 한 명이.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축구에 대해서 진짜로 더 깊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팬이시고 네네. 그런 분들이 네. 계시면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난 사람 말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거지만 네. 제재였으면 되게 좋아했을 만한 제재는 책인데. 오늘 네, 방송 한 2시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혼자 말해도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드네요. 네. 제재가 없어서 아쉽다. 네. 하나는 되게 고소하다. 저는 플러스로 약간 다행이다. 오늘 집에 못 갈 뻔했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한 줄 평, 공곰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싶으면 네. 축구 경기 100개 정도는 보고 와라. 그렇군요. 저의 한 줄 평은
제목을 좀 더 잘 보고 살 걸. 나는 전문가까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걸 한 줄 평으로 할 수 있을 것 책은 같습니다. 샤샤님이 고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워낙 충동적으로 골라서 그렇게 보고 나면 뭐 재밌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되게 잘 읽혔어요. 그건 그래요. 물론 일정 부분 스킵했지만 그렇죠. 잘 읽혔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네. 공고님이 한 반 정도는 그냥 넘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반이나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것 때문에 유튜브 몇 개는 찾아봤어요. 어. 이 경기를 찾아본 건 아니고 하도 특정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에 대한 설명이 꽤 있어서 하도 꽤 있어서 문장이 말이 안 되네요. 네. 네, 하도 말이 많이 있어서 네. 그 선수들 플레이를 찾아봤거든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잘하죠. 그렇습니다. 축구가 참 축구의 매력이 뭘까 싶어요. 되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플레이도 그렇고 경기 자체도 그렇고. 그 축구가 업사이드 정도 말고는 정말 디테일한 규칙이 없다. 그렇죠,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굉장히 두뇌 싸움이고, 그렇죠. 네. 되게 유기적인 뭔가 지식이나 아니면 지혜, 판단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말을 이따위로 해서 그렇지, 아니 진짜로 이 책을 보면 축구가 그런 스포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공간 점유에 대한 감각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냥 11명이 몰려다니면 망하는 거야 그 팀은. 그치. 야구는 디테일한 규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세부적인 룰이 많아서 장단점이 있죠. 응원이 좋고. 그 야구가 매력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구는 기록의 경기다. 맞아요. 데이터의 스포츠라고 데이터의 하죠. 스포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정대승 박사님이 야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현대에는 사할 타자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걸 거의 논문처럼 분석해서 책으로 내신 게 있어요. 집단지성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데 축구는 그런 면이 조금은 덜해서 그렇죠. 뭔가 되게 육감적인 스포츠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근육질이 막 이런 사람들이 공을 차고 전력 질주를 막 해. 공공님 몸을 직접 부딪히고. 근육질 몸 부딪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 그런 싫어합니다. 네. 전 격투기도 보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안에도 여기 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술이 좋은 선수는 의미가 없고 두뇌가 좋은 선수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다뤄보았고요. 네, 어느새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참고로 이 책은 저희가 별이라는 주제로 제가 고른 책이었고요. 주제랑 무슨 상관인가요? 주제랑 무슨 상관은 저번 방송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스타들은 필드 위에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꿰어 맞추고 스타들은 무대 위에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 제재 헌정책이었는데 제재가 갔네. 아이씨. 그렇습니다. 제재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기 있었으면 진짜 날라다녔을 텐데. 하지만 안 듣겠지. 그렇죠.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겁니다. 네. 되게 의미 없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그 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채기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